누군가를 잃은 슬픔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죠. 사랑했던 연인이 내 손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 고통은 아마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밤 켄터키주 하이랜드 하이츠의 차가운 경찰서 취조실. 방금 전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자백한 21살의 여대생 쉐이나 허버스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 앞에서는 세상을 잃은 듯 통곡했어요.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소리가 취조실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하지만 형사가 서류를 챙기려 잠시 방을 나간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그 처절했던 울음소리가 툭 하고 끊겨버린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내린 것처럼요. 오늘은 그 기괴한 정적 속에서 시작된 그녀의 홀로 연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으로 돌아가 보죠. 밤 9시경 911에 쉐이나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나를 때렸어요. 나를 집 밖으로 던지려고 했고 내 물건을 챙기러 가는데 그가 총을 잡길래 내가 뺏어서 쐈어요. 상담원이 묻습니다. 총을 쏜 지 얼마나 됐나요? 쉐이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10분? 15분? 아니 그보다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요. 15분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연인을 앞에 두고 그녀는 15분 동안 아무런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 라이언 포스터는 식탁 뒤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어요. 안경은 여전히 얼굴에 걸친 채였고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경련하고 있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그녀를 연행했습니다. 취조실에 도착한 그녀는 형사 데이브 포나 씨에게 계속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좀 이상했어요. 유치장에서 샤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어야 하나요? 형사님, 치아가 정말 예쁘시네요. 교정하신 건가요?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죠. 횡설수설하는 그녀를 뒤로하고 형사가 자리를 비우자 취조실에 있는 CCTV에는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장면이 녹화됩니다. 혼자 남겨진 쉐이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요. 그리고는 취조실의 좁은 공간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발레 피루엣 동작처럼 발끝을 세우고 회전을 합니다. 손가락을 튕기면서 리듬을 타고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노래는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그 성스러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해냈어. 그래, 내가 해냈다고. 믿기지 않아. 난 정말 연기를 잘해. 그러더니 거울 앞으로 다가갑니다. 자신의 눈동자를 살피고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톱을 정리하죠.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복기하는 주연 배우 같았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은 훗날 법정에서 공개되어 배심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어요. 그녀가 주장한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돌아온 형사에게 쉐이나는 더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라이언의 얼굴에 총을 쏜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정말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코 성형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코 성형을 해준 거예요. 그의 얼굴을 쏴서요. 이게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그녀는 심지어 라이언이 첫 발을 맞고 바닥에서 경련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고통받는 걸 보기 싫어서 확인 사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쉐이나는 자신의 지능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감옥 동료들에게 내 IQ는 아인슈타인급이라 정신 이상 항변은 안 통할 거야. 대신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연기할 거야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과연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말대로 정당방위였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그녀의 마지막 각본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연극의 시작점, 두 사람의 화려했던 만남과 그 뒤에 숨겨진 지독한 집착의 기록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쉐이나의 총구 앞에 서기 전 라이언 포스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82년 12월 30일 켄터키주 포트 미첼에서 태어난 라이언은 그야말로 황금빛 미래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지만 그는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라이언의 교육 배경을 보면 참 화려해요.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학교,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학교를 거치면서 글로벌한 시각을 키웠습니다. 이후 인디애나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역사, 지리, 정치학이라는 세 개의 전공을 동시에 마친 수재였고 노던 켄터키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에는 신시내티에서 촉망받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 맷 헤런은 라이언을 이렇게 기억해요. 정말 너드하면서도 달콤한 사람. 변호사 선배인 켄 홀리는 며칠씩 이어지는 체스 대결을 함께하던 라이언의 지적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하죠. 그는 3명의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던 다정한 오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라이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라이언 카터 보스턴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인이 된 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중간 이름을 카터로 바꿨는데요. 친아버지인 제이 포스턴과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만난 새아버지 피터 카터. 이 두 남자 모두를 자신의 아버지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분 모두 내 인생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주변에서 너의 첫 선거 캠프는 내가 무료로 도와줄게 라고 농담을 할 만큼 신뢰를 받던 청년. 라이언의 미래는 그렇게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그와 운명적으로 엮이게 된 여인 쉐이나 허버스는 어땠을까요? 라이언보다 9살이 어린 19살의 쉐이나 역시 대단한 수재였어요. 렉싱턴 출신의 그녀는 고교 시절 내내 AP 과목에서 올 A를 놓치지 않았고 수많은 학업 우수상을 휩쓸었죠. 주변 친구들이 거의 천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켄터키 대학교 심리학과를 3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학교 상담사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장래가 촉망되는 재원이었죠. 하지만 이 눈부신 성적표 뒤에는 위태로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 사라는 법정에서 쉐이나의 과거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증언을 남겼어요. 쉐이나는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했어요. 음악이든 연기든요. 특히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드라마틱한 기질이 아주 강했죠. 만약 어떤 남자가 이별을 고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녀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비명을 지르고 울며 매달렸죠. 뭔가를 그냥 놓아주는 법이 전혀 없는 아이였어요. 타인의 마음을 분석하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학교 상담사를 꿈꾸던 천재 소녀.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이 거부당할 때는 제어 장치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11년 봄이었어요. 그 연결고리는 페이스북이었죠. 라이언은 어느 날 쉐이나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됩니다. 당시 쉐이나는 SNS에 다분히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사진들을 올리곤 했고 28살의 변호사 라이언은 그 모습에 이끌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약 80마일, 13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금세 연인이 됐어요. 처음엔 쉐이나가 라이언의 콘도에 머물며 그의 빨래를 해주고 음식을 사다 주고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등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는 헌신적인 여자친구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라이언의 친구 엘리 와그너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합니다. 쉐이나는 너무나 차가웠고 처음 본 순간부터 라이언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표는 오직 라이언을 자신에게 정착시키는 것뿐이었죠. 라이언은 바쁜 업무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했던 반면 19살의 쉐이나는 그를 완전히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라이언이 일을 하느라 연락이 늦어지면 그녀의 놓아주지 못하는 기질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던 이들의 만남은 어느새 라이언이 친구들에게 그녀가 무섭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심리 스릴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라이언 포스턴에게 쉐이나의 사랑은 점차 거대한 디지털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사건 후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낸 데이터는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는 무려 수십만 건. 근데 그 비율이 정말 기괴합니다. 라이언이 한 건의 메시지를 보낼 때 쉐이나는 평균 50건이 넘는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하루에 적게는 50통, 많게는 100통이 넘는 문자 폭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라이언의 휴대폰을 울려댔죠. 이 집착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의 멘토였던 변호사 캐놀리와 로리 짐머만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라이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쉐이나는 사무실 접수처로 전화를 걸어 그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예고 없이 사무실이나 콘도에 나타났죠.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라이언은 변호사였는데 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사실 라이언도 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촌 카리사에게 이건 정말 접근 금지 명령 수준으로 미친 짓이야 라고 문자까지 보냈죠. 하지만 여기엔 켄터키주 법에 안타까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켄터키 법상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두 사람이 동거 중이거나 결혼한 사이 혹은 자녀가 있는 사이여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던 라이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공포를 견디고 있었던 거죠. 쉐이나는 심리학 우등생답게 라이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쥐고 흔들었습니다. 바로 라이언의 다정함과 죄책감이었죠. 쉐이나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는 소름 끼치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라이언은 내가 울 때마다 자기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있는 거래. 맞습니다. 쉐이나는 이별의 순간마다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며 라이언을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2012년 4월, 참다 못한 라이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쉐이나가 콘도에 무단 침입해 나가지 않고 버티자 건장한 체격의 라이언이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복도로 직접 내던져야 했어요. 그가 사촌에게 보낸 문자에는 내가 그녀를 들어서 복도로 던져버려야 했어 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쉐이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8월 말 라이언이 휴대폰을 끄고 문에 자물쇠까지 채우며 방어막을 쳤을 때 그녀는 9시간 동안 무려 100통이 넘는 문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쉐이나, 제발 문자 좀 그만해. 더 이상 인내심이 없어. 라고 라이언이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라이언은 그 문자 폭탄에 굴복해 다시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18개월 동안 이어진 이 지독한 굴레는 라이언을 서서히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쉐이나의 이중적인 태도예요. 그녀는 라이언 앞에서는 헌신적인 여자친구인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그를 악마화하고 있었습니다. 살해당하기 불과 11일 전인 10월 1일 쉐이나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라이언은 사악한 사람이야. 오늘 밤 그랑 사격장에 가기로 했는데 뒤돌아서서 그를 쏴 죽이고 사고인 척하고 싶어. 사고를 가장한 살인.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무렵 친구들에게 총을 든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라이언이 자신을 거부할수록 그녀의 집착은 소유를 넘어 파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라이언에게 그녀를 멀리해라, 열쇠를 바꿔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늘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신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 다정하고 너드한 청년이 정말로 살해당할 거라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쉐이나의 시계는 이미 10월 12일 밤을 향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2년 10월 12일, 그 비극적인 금요일의 24시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날 라이언 포스터는 평소와 달리 아주 설레 보였어요. 동료 변호사인 로리 짐머만은 그날 퇴근하던 라이언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고 해요. 그는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리, 나 오늘 밤에 미스 오하이오랑 데이트가 있어요. 상대는 2012년 미스 오하이오 USA 우승자이자 미스 USA에서 2위를 차지했던 오드리 볼트였습니다. 라이언은 그녀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됐고 그날 밤 9시 30분 오하이오주 밀포드의 한 바에서 만나 당구도 치고 술도 한잔하면서 가벼운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한 상태였죠. 라이언에게 이 데이트는 단순한 만남 이상이었습니다. 18개월간 자신을 옥죄었던 쉐이나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일종의 탈출구였던 셈이죠. 하지만 로리 짐머만은 강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라이언에게 아주 진지하게 경고를 했어요. 쉐이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발 열쇠를 바꾸고 경찰을 부르세요. 도어락이라도 새로 달아야 돼요. 하지만 라이언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로리,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라이언의 마지막 퇴근길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 비극의 징조는 전날인 10월 11일 목요일 밤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미국은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조 바이든과 폴 라이언이 격돌하던 날이었죠. 라이언은 쉐이나와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해 이 토론회를 시청했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쉐이나에게 이번 주말에는 보지 말자고 선을 그은 상태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 쉐이나는 라이언의 콘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근데 새벽 3시경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쉐이나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80마일이나 떨어진 렉싱턴에 있는 엄마 샤론 허버스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파. 딸의 전화를 받은 엄마는 그 새벽에 130km를 달려 새벽 5시 30분 라이언의 콘도에 도착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깬 라이언이 거실로 나왔을 때 그곳에는 헤어지자고 했던 여자친구의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쉐이나는 엄마의 무릎에 발을 올리고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었죠. 집주인인 라이언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소파를 점령한 모녀 옆에서 어색하게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이 장면을 두고 쉐이나가 라이언의 거절을 무력화하기 위해 엄마라는 방패를 불러들인 비정상적인 유착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이 출근한 후 두 모녀의 행적은 더욱 소름 돋아요. 가슴이 아파 죽겠다며 울던 쉐이나는 병원에 가는 대신 엄마와 함께 즐겁게 쇼핑몰로 향합니다. 낮 시간 내내 그녀는 평온하게 쇼핑을 즐겼죠. 하지만 그 시간 라이언의 휴대폰에는 쉐이나의 치밀한 거짓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의사가 혈압 조절약을 처방해줘야 할 것 같대. 엄마가 와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줘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여러분, 쉐이나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건 라이언의 동정심을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 밤에 정말 다른 여자랑 당구를 치러 갈 거야?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라이언은 쇼핑을 즐기는 그녀를 병원 응급실에 있는 줄만 알고 미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8시경
엄마 샤론은 쉐이나를 라이언 콘도 앞에 내려주고 렉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라이언이 미스 오하이오와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는 단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던 시점. 라이언은 데이트를 위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을 겁니다. 당구공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다시 쉐이나와 마주칩니다. 밤 9시 30분 약속 장소에서 라이언을 기다리던 오드리 볼트는 결국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콘도 안에서는 당구공 소리 대신 라이언의 인생을 영원히 멈춰버린 6발의 차가운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2012년 10월 12일 밤 911 센터에 쉐이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접수됐을 때 그녀는 분명히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를 묘사했습니다. 라이언이 자신을 밀치고 가구를 넘어뜨리며 공격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각 라이언의 콘도 바로 아래층에 살던 이웃 버논과 도리스 웨스트 부부의 증언은 전혀 달랐어요. 부부는 그날 밤 아주 평온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만약 쉐이나의 주장대로 건장한 성인 남녀가 바닥을 뒹굴고 가구가 박살나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면 천장을 타고 비명과 쿵쾅거리는 소리가 쏟아졌어야죠. 하지만 부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명이요? 싸우는 소리요? 전혀요. 우리가 들은 건 오직 총성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에도 아주 기이한 리듬이 있었다고 해요. 탕, 탕.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 뒤에 다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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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장은 쉐이나의 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라이언이 자신을 책장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책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파이프들과 총알들은 먼지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였죠. 현장은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 일방적으로 사냥당한 정지화면 같았습니다. 오직 라이언 포스턴만이 식탁 아래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쉐이나는 라이언이 서서 자신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총을 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 하워드 라이언은 현장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디테일로 이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라이언이 입고 있던 셔츠의 앞부분이었어요. 만약 라이언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다면 중력 때문에 피는 수직으로 쏟아져 셔츠 앞부분을 붉게 적셨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셔츠 앞면은 깨끗했어요. 혈흔 분석 결과 그는 의자에 무방비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첫 발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자마자 고개가 식탁 쪽으로 꺾였고 피는 셔츠가 아니라 식탁 위로 쏟아진 것이죠. 쉐이나가 앉아있는 라이언의 머리 위에서 아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녀가 사용한 총, 지그자우어 P238의 특성입니다. 이 총은 단순히 방아쇠를 당긴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안전장치를 수동으로 풀어야만 발사가 가능하죠. 쉐이나는 경찰 취조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그게 기억나요. 이건 실수나 우발적인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조준했고 의식적으로 살해 준비를 마친 뒤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라이언이 첫 발을 맞고 바닥으로 꼬꾸라졌을 때 그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쉐이나는 911에 신고하기까지 무려 15분이라는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 15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경찰에게 아주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라이언이 바닥에서 안경을 쓴 채로 경련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문은 그녀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식탁을 돌아 바닥에 쓰러진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을 시작했죠. 고통받는 걸 보기 싫어서 끝내줬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지만 총알은 라이언의 등과 몸,
구석구석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쉐이나의 발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형사들이 라이언의 얼굴에 총을 쏜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정말 허영심이 많았어요. 항상 코 성형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토록 원하던 코 성형을 해준 거예요. 그의 얼굴에 총을 쏴서요. 자신이 방금 죽인 사람의 신체적 컴플렉스를 언급하면서 성형을 해줬다고 말하는 이 냉혹함. 취조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가 피로에 춤을 추고 내가 연기를 좀 잘하긴 하지 라고 중얼거렸던 건 어쩌면 그녀에게 이 살인이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상황을 통제했다는 승리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5분의 침묵 동안 그녀는 슬퍼한 게 아니라 이 완벽한 연극의 결말을 어떻게 장식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이 일생일대의 위기, 그것도 살인 혐의로 치조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보통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닫거나 변호사를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쉐이나 허버스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미란다 원칙을 고집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자마자 형사 데이브 포나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형사님, 치아가 정말 예쁘시네요. 혹시 교정하신 거예요? 치열이 정말 고르시네요. 현장에 있던 형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쐈다고 울먹이던 여자가 형사의 외모를 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의 엉뚱한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 감옥에 가면 샤워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어야 돼요? 제가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죠? 정당방위로 남자친구를 죽였다는 걸 알면요. 이건 단순히 충격에 빠진 사람의 횡설수설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방을 나가는 순간 울음이 뚝 그치고 손톱을 정리하거나 머리를 만지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의 상황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객관화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녀에게 경찰서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쉐이나의 화려한 언변도 침묵의 증거 앞에서는 힘을 잃었어요. 재판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쉐이나는 줄곧 라이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나는 바닥에서 위를 향해 총을 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전문가 하워드 라이언은 법정에서 라이언이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그 피 묻은 식탁을 직접 가지고 나왔어요. 라이언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탄의 궤적은 일관되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이언의 이마에 박힌 첫 번째 총알이 결정적이었어요. 총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혔죠. 더 소름 돋는 건 그녀가 사용한 총의 특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총은 단순히 방아쇠를 당긴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를 직접 풀어야만 발사가 가능한 총이었고 이건 실수나 우발적인 발사가 아니었죠. 그녀는 정확히 조준했고 죽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손가락으로 레버를 밀어낸 뒤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또한 라이언의 셔츠 앞부분이 깨끗했다는 사실은 그가 서서 덤빈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며 맞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쉐이나의 연극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건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지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했던 수감자들, 세실리 밀러, 도나두리, 홀리 니븐슨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감옥 동료들에게 자신의 IQ가 140이 넘으며 아인슈타인급으로 똑똑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놨죠. 난 너무 똑똑해서 정신 이상 판정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난 전략을 바꿨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연기할 거야. 그게 훨씬 더 잘 먹히거든.
그녀는 반성 대신 법적 전략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이언의 얼굴에 총을 쏴서 코성형을 해줬다는 농담을 감옥 안에서도 깔깔거리면서 반복했죠. 동료들은 그녀의 반성 없는 태도와 기괴한 자랑에 진절머리가 났다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에게 라이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지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게임이었어요. 2018년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쉐이나는 직접 증언대에 오르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녀는 라이언과의 성적인 사생활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그를 학대 가해자로 몰아갔어요. 어떻게든 정당방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었죠. 하지만 검사 미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쉐이나의 문란했던 사생활을 꼬집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2012년 한 해에만 10명의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쉐이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래요. 2012년에 10명의 남자와 잘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자신의 연인을 6발의 총탄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배심원들에게 그녀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은 내리고 있었고 배심원들의 눈에는 가련한 여대생이 아닌 자신의 범죄를 즐기는 한 명의 냉혹한 살인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5년 4월 23일 밤 11시 30분. 길고 긴 재판 끝에 마침내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유죄. 배심원들은 쉐이나 허버스에게 40년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죠. 라이언의 부모인 제이와 리사는 법정 밖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아들을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1년을 가지 못했어요. 2016년 8월 켄터키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쉐이나의 유죄 판결이 전격 무효화된 거예요. 이유는 허무하게도 법적 절차의 결함 때문이었어요. 1차 재판 당시 쉐이나에게 유죄를 내렸던 배심원 중 한 명이 과거에 중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죠. 켄터키주 법에 따르면 전과자는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라이언의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들을 죽인 살인마의 춤과 노래, 그 끔찍한 증거들을 또다시 처음부터 마주해야 한다니. 유족들에게 가해진 2차 가해는 그 어떤 형벌보다 잔인했습니다. 시계는 다시 2012년 그날 밤으로 되돌려졌어요. 2차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쉐이나의 연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조차 자신을 주목받게 할 무대로 활용했어요. 2018년 6월 7일, 2차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쉐이나는 감옥 안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벌입니다. 바로 결혼식이었어요. 상대는 동료 수감자였던 트랜스젠더 여성 유니크 테일러였죠. 단 2분 만에 끝난 이 기괴한 옥중 결혼식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은 채 1년도 가지 못했어요. 2019년 3월, 쉐이나는 다시 이혼을 신청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행보 역시 그녀가 세상의 관심을 끌고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고 특별한 인물인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조차도 자신을 돋보이게 할 소품에 불과했던 걸까요? 2018년 8월 마침내 열린 2차 재판. 쉐이나는 직접 증언대에 올라 라이언을 파렴치한 학대자로 몰아세우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최종 선고 당시 프레드 스타인 판사가 쉐이나에게 남긴 일침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사법체계에 있었지만 이 사건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살인 중 하나다.
판사는 배심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쉐이나에게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최후 진술에서 내뱉은 말은 더 가관이었죠. 그녀는 라이언의 가족에게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해서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그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라이언의 아버지 제이 포스터는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가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그녀의 엄마도 도와줄 수 없겠죠. 지옥에서나 썩길 바랍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쉐이나는 2032년이 되어서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어요. 정의는 지연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라이언의 절친이었던 친구 맷 헤러는 지금도 매일 라이언을 생각한다고 해요. 라이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말해줬을까? 라고 스스로 묻곤 한답니다. 맷은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이언이 죽고 얼마 뒤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카터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라이언이 두 아버지를 모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법원까지 가서 직접 바꿨던 그 소중한 중간 이름 카터. 이제 맷의 아들 카터가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친구들은 라이언의 못다한 삶을 발견합니다. 라이언은 생전에 타인에게 무례하거나 모질게 대하는 법이 없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제이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남에게 결코 못되게 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쉐이나는 라이언의 바로 그 다정함을 약점으로 이용해 그를 옥죄고 끝내 생명을 앗아갔죠. 쉐이나가 보여준 지독한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언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여동생들과 부모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려받은 어린 카터에게 평화로운 날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